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청준 문학 전집에서 무서운 토요일 단편 골라보았습니다. 이 작품 연도는 1966년 8월입니다. 무서운 토요일. 토요일은 12시만 되면 유난히들 퇴근을 서둘러 댄다. 내기라도 건 사람들 같다. 12시 5분인데 이제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나와 당직원뿐. 하지만 그렇게 서둘러 나간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훨씬 뒤에라도 근처 대포집이나 버스 정류소 같은 데서 다시 마주치곤 했다. 토요일은 피곤한 날이다. 피곤한 대신 그렇게 서둘러 사무실을 나갈 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착각의 여지는 없다.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이 주말의 거추장스런 시간을 외면하고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니,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토요일은 바로 그날인 것이다. 약방에서 몇십 번을 사도 거북살스런 것이 가시지 않는 그 약을 사가지고 아내에게로 가서 그것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더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 이상한 웃음소리가 나를 괴롭히고 잠이 들어서는 또 예외 없이 그 사격선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뿐인 그날을 하필 토요일 밤으로 정한 것은 퍽 현명한 배려에서였다. 처음에는 나도 아내의 그런 제안에 즐겁게 동의를 했었다. 그러나 토요일 밤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사격선의 꿈을 꾸게 되면서부터 나는 이날이 싫어진 것이다. 하지만 애초 아내와의 약속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게 아무 뜻이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아내와 나 사이에 어떤 변화를 야기시키는 데는 새삼스런 용기가 필요했다. 그것은 귀찮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아직도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니 아내를 처음부터 기피하는 것은 토요일에 대한 혐오의 근본적인 증세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오후 이 시간만이라도 나는 아내에게서 멀리 있고 싶다. 피곤과 웃음소리와 사격선의 꿈이 뒤따르는 아내와의 토요일 밤은 바로 그 아내를 향한 공포로 변한 지 오래였다. 그러나 이젠 사무실에도 더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자, 먼저 나갑니다. 나는 말부터 먼저 해놓고 자신의 말을 명령 삼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문 앞까지 걸어갔다. 갑자기 짜증이 났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근처 대포집으로 가면 영락없이 몇몇 친구를 만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뻔했다. 자리에 없는 상사 한 사람이 입 도마에 올라 있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여자 다루는 법이 재탕되고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발길은 벌써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나의 발길은 한 번도 신통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는 머리를 늘 그렇게 대신해 주었다. 어서 오게. 우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마누라 호강시킬 맘도 생기지. 오늘은 그런 날 아닌가? 절반만 취해봐, 이 사람아. 얼굴들이 또 여자 이야기인 듯 했다. 나는 드럼통을 묻고 걸상을 둘러놓은 자리에 동료들 사이를 비집고 앉았다. 하기는 여기서도 가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들으나 마나였다. 언제나 그 새로운 방법이 아내에게서는 실패였다. 이봐, 자네도 오늘 밤은 옆에 내에게 봉사를 해야 할 테지. 옆에 친구가
잔을 보지도 않고 주전자를 높이 쳐들어 술을 부어준다. 나는 힐끗 그를 쳐다보았다. 왜, 아픈 데를 찔렀나? 그런 얼굴을 하지 말게. 뻔한 걸 가지고. 바로 말이지만 이쪽 이득은 싹 감추고 나서 봉사내 하는 게 애초부터 알량한 소리지. 이번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묵묵히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토요일의 습관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차례가 오면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서도 언제나 입을 열지 못했다. 언제나 그랬다. 이 친구들이 아내를 호강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고 토요일을 아내에게 봉사한다는 데까지는 나도 이야기할 수 있다. 정말이다. 그것은 내가 토요일 저녁마다 집으로 갈 때 아내와 나를 위한 약을 산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 웃음소리와 사격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친구들은 알아들을 것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어림없는 소리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가장 좋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무슨 불구로 앓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아내는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분명 2번이나 임신을 한 적이 있다. 문제는 차라리 그 임신에 있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 즈음에 벌써 우리는 매 토요일로 그날을 정하고 약을 사다 먹는 일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나의 회사 일도 고되려니와 아내 쪽도 결혼 후부터 곧 석사 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학 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생활에는 불편이 없더라면서 굳이 동물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려는 아내의 뜻을 바꿔보려 했으나 그것은 나의 논리 빈곤을 내보인 결과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토요일도 나는 5일간의 출장에서 돌아오는 참이라 벌써 굉장히 피로해 있었지만 습관대로 약방에서 약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서재에서 아직 논문에 골몰한 얼굴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곧 2잔의 커피를 내왔다. 커피에 대해서 말이지만 아내는 참으로 한결같은 데가 있었다. 내가 밖에서 들어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 아내는 반드시 커피를 내왔다. 사람을 싫어하는 성미 때문인지 아내는 가정부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도 한자리에서 커피를 마셨다. 손님이 여러 번 드나드는 날도 아내는 그게 몇 잔째가 되든 그때마다 똑같이 커피를 마셨다. 그 대신 아내가 손님이나 나에게 베푸는 모든 응대는 그뿐이었다. 커피가 끝나면 상대가 나이거나 손님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아내는 다시 서재로 사라졌다. 그리고 논문에 몰두해 버렸다. 그날도 아내는 커피를 마시고 나자 곧 자리를 일어섰다. 나는 갑자기 역정이 치올라서 그냥 거기 좀 앉아 있구려 하고는 아내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아내는 무엇을 오해했는지 그냥 선 채로 예외를 두게 되면 우리는 피차 피해를 입게 돼요. 마치 거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기나 한 것처럼 경멸스런 웃음을 흘리며 결연히 돌아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이 갑자기 진공 상태로 변해버린 것처럼 답답했다. 2미터 안팎의 맞은편 벽이 아득히 멀었다. 방 안의 집기들도 낯이 설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달싹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엄청난 나태감이 나를 짓누르고 들었다. 그때 아내의 서재 쪽에서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대로 자세를 굳힌 채 귀에다 바짝 신경을 모았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착각이거니 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웃음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키득키득 스며드는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귀를 세워 그 소리를 쫓다 말고 오싹 소름을 느꼈다. 비슷한 웃음소리가 번쩍 머리에 떠올랐다. 그 웃음소리는 조금도 지워지지 않고 나의 안 어느 구석엔가 숨어서 오래 기회를 벼르고 있었던 것처럼 불쑥 기억을 들추고 나왔다.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우리는 전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지 못했다. 제주도까지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물끄러미 창밖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고 호텔에 들어서도 우리는 용무상 필요한 이야기 외에는 전혀 입을 떼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별반 할 이야기가 없었을 뿐이고 또 그러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신부는 저녁을 마치고 해변으로 나가자 아무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몇 번 무슨 말을 꺼내려던 눈치더니 끝내는 말을 꺼내놓기도 전에 키득키득 웃기부터 했다. 개구리가 춤을 추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영문을 몰라 내가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니까 신부는 얼른 그렇게 말하고는 또 키득키득 웃어댔다. 나는 신부가 몹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라고 생각했다. 개구리 말이죠. 신부는 단숨에 나를 웃게 하고 말겠다는 듯이 자신 있는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개구리의 뒷발을 손뭉치로 두툼하게 싸매서 깡통에다 담고 그 깡통 밑에서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깡통 바닥이 더워지면 개구리는 앞발이 뜨거워올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구리는 앞발을 아직 더워지지 않은 깡통 벽에다 올려 붙이겠지요. 그렇지만 깡통 벽도 차츰 위로 더워져 올라가고 그러면 개구리가 점점 발을 위로 올려 붙이겠지요. 나중에 깡통이 모조리 뜨거워지면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는 나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그쯤에서 일단 이야기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어이가 없었다. 동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 여자는 정말로 그런 실험을 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신부는 안심한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개구리는 할 수 없이 앞발을 깡통 벽에다 몇 번 붙였다 뗐다 하다가 나중엔 아주 깡통에 닿지 않으려고 뒷발로 서서 앞발을 쳐들고 기우뚱거린단 말이에요. 훌륭한 춤이 되지 않겠어요? 신부는 그때 정말로 눈앞에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듯이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키득키득 웃어댔다. 나는 웃지 않았다. 개구리가 정말로 춤을 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신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이었다. 불쾌한 기억이었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내와 나는 전혀 육신을 요구할 수 없는 피차의 결함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건 정말로 금방 잊어버렸다. 고심 끝에 약의 도움을 얻어 그럭저럭 고민을 덜게 되었을 때도 구태여 그런 불쾌한 기억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웃음소리가 떠오른 것이다. 사실 그때 아내의 방 쪽에서 들려왔다는 웃음소리는 아내의 그 키득키득한 웃음소리가 기억에서 되살아난 데 불과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우리가 약을 먹고 자리에 들었음은 물론이었다. 나는 곧 굉장히 피곤해졌고 등을 대고 누운 아내 쪽에선 자꾸만 전번과 같은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그스레한 조명 아래 몇 번이고 몸을 세워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넘겨다 보았다. 아내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감고 누우면 금세 어디선가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왠지 무서운 꿈이라도 꿀 것 같은 불안감에
좀처럼 그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 한번 살아난 그 키득키득한 웃음소리는 토요일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아내는 언제나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은 불안감에 쌓여 겨우겨우 잠이 들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나는 정말로 무서운 꿈을 꾸고 말았다. 그날 밤 아내는 약을 먹고 자리에 들자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덤덤했다. 나는 이상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약을 먹어야 비로소 몸을 합할 수 있는 아내와 나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일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딘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았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였다. 생각해서도 안 되었다. 그런데도 정말 아이가 생겼단다. 약을 먹고 말이다. 나는 무슨 불길한 징조를 본 것처럼 두려웠다. 복수를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날 밤 나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피곤해졌고 그 키득키득한 웃음소리는 더 가까이서 나를 괴롭혔다. 그러다 잠이 들어서 나는 그 꿈을 꾼 것이다. 훈련소 시절의 그 잊을 수 없는 사격장의 꿈이었다. 그러니까 4년 전 논산 훈련소의 교도 사격장에서였다. 이른 봄 날씨가 며칠 계속되더니 그날 사격장에는 때 아닌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몸에 열이 있었으나 사격에 결장을 하면 유급을 당한다는 풍설 때문에 의무대로 가지 않고 이를 악물고 교육장으로 나갔다. 10여리의 행군 끝에 사격장에 이르렀을 때는 구토가 일어날 것 같이 온몸이 열로 불덩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사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오정이 다 되어서야 높다란 사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정말 정신이 아물아물했다. 사선에 엎드리자 부드러운 향수 같은 것이 나를 애무해주고 있는 기분이었다. 알아누우면 나는 늘 달콤한 슬픔에 젖는 일이 많았다. 사선 위에서 눈보라 속으로 건너다보는 맞은편 산기슭의 타게트 선이 꽃밭처럼 아름다웠다. 장방형의 흰색 바탕 가운데에 까만 표적을 그리고 그 둘레에다 두 겹 원을 그린 타게트들이 산기슭을 따라 보기 좋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각도로 일제히 기울어지고 돌아가고 문득 사라지고 하는 모양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격이 개시되고 탄환이 뚫고 지나가면 그것들은 각자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가 탄착점에 까만 표지를 달고 다시 돌아 올라와 꼬집이 서게 되어 있었다. 사격 조교의 설명과 시범 사격이 끝나고 타게트 선이 일제히 수직으로 정돈했다. 나는 이윽고 감상에서 깨어났다. 타게트를 향해 자세를 취했다. 사격을 잘 해치우고 싶었다. 사격 실격자에게 가해지는 기합도 두려웠고 사격이 서툰 병정이 되기도 싫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격에 대한 훨씬 더 강한 선입감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입대 전 어떤 소설에서 총을 잘못 쏘는 훈련병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그가 사격 실격이 아니라 인간 실격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다. 몸이 아팠기 때문에 사격을 잘 해치우고 싶은 생각은 더했다. 드디어 통제관의 발사 명령이 내려지고 사선에서는 일제히 총성이 울렸다. 우뚝우뚝 정연하던 타게트들이 명중탄을 받고 하나씩 돌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신중하게 조준을 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나의 타겟은 움직이지를 않았다. 나는 좀 더 신중하게 조준하여 제2탄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부산하게 돌아가는 타겟들 가운데에 나의 것은 우두커니 돌아갈 줄을 모르고 있었다. 등에서 땀이 솟기 시작했다. 이마에서도 땀이 흘러 눈꺼풀에 매달리고 있었다.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초조해지니까 손이 더 떨렸다. 제3탄 또 실패였다. 제4탄도 실패였다. 나는 총신을 내리고 가만히 엎드려 눈보라에 휩싸인 채 돌아갈 줄 모르는 나의 타겟을 원망스럽게 건너다 보았다. 분주히 돌아가는 타겟들 사이에 그것은 언제까지나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우뚝 서 있기만 했다. 나는 갑자기 사선에 나 혼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바람에 휩쓸려 타겟가 조금씩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다. 좁은 골짜기를 가득 메우던 총소리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나는 불현듯 총대를 쳐들어 조준도 하지 않고 방아쇠를 마구 당겨댔다. 타겟 선보다 훨씬 위쪽 산 허리에서 풀썩풀썩 먼지가 일었다. 누구야? 송곳 같은 조교의 호통 소리가 꿈속처럼 멀었다.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그 토요일 밤 나는 그 사격장의 움직이지 않는 타겟의 꿈을 꾼 것이다.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것도 같았다. 신혼초 약을 생각해내기 전 아내와 밤을 보내면서 나는 늘 사격장에서와 같은 기분이 되고 번번이 그때와 같은 좌절감을 맛보곤 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격장에서와 같은 기분은 내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면 벌써 나를 휩싸와서 묘한 초조감과 불안감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했고 끝내는 절망적인 좌절감 속으로 나를 빠뜨려 넣어버리곤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무섭다고 한 것은 그것이 하필 사격장의 꿈이기 때문이 아니다. 꿈속에선 끝내 더 소름이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꿈속에서도 사격장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쏘아대도 나의 타겟은 역시 돌아가질 않았다. 나를 압도하듯 우뚝 서 있기만 한 타겟. 그런데 벼랑간 그 타겟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회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천천히 그리고 커다랗게 나에게로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니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로봇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얼굴의 윤곽은 장방형이고 가운데 들어앉은 동그라미는 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타겟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 얼개는 빳빳한 다리로 변해 있었다. 그런 모양으로 타겟은 꺽둑꺽둑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이윽고 나의 시야를 채워버리고 말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소리가 안타깝게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는 아무데나 겨냥을 하고 마구 총을 쏘아댔다. 총소리가 무섭게 사격장을 메아리 쳤다. 그런데 그 총소리 속에서 느닷없이 어떤 비명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나는 놀라 눈을 떴다. 그리고는 정말로 악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하얗게 내리던 한방눈이 벌건 핏빛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소리에 놀라 꿈에서 깨어난 나는 침실의 붉은 조명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동안 지긋지긋한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떨어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침실 조명을 파란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나는 토요일 밤마다 계속 그 끔찍스런 꿈을 꾸었다. 주일마다 토요일이 되면 회사의 일만으로도 정말 몸이 피곤해진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와 그날을 맞게 되어 더욱 피곤해진다. 피곤해지면 나는 그 키득키득한 웃음소리를 듣게 되고
또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은 공포에 괴로워하다 겨우 잠이 든다. 그리고 잠이 들어서는 영락없이 그런 꿈을 꾸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아이를 꺼내버리자고 했다. 나의 편에서 아내에게 먼저 제의를 한 것은 아마 1년 동안에 그 한 가지뿐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 혼자 벌써 그 아이를 꺼내버린 다음이었다. 잘 되었다 싶어 나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나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까지도 나는 아내가 그러는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것이 없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다만 그 후로 아내가 사전 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내도 아이는 낳고 싶지가 않은 게 확실했다. 아내의 생각이 그녀는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면 아내는 단지 아이를 낳는 일이나 어머니가 되기 싫어 그런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어쨌든 결과는 나와 어김없이 일치하고 있었다.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아내는 군말 없이 그것을 꺼내버려 나의 공포를 덜어주곤 했으니까. 그렇다고 아이를 꺼내버린 후로 내가 그 웃음소리와 악몽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아니다. 피곤해지면 웃음소리는 언제나 들려왔고 정말로 꿈을 꾸게 되든지 안 꾸든지 간에 사격장의 악몽에 대한 나의 공포는 여전했다. 나는 안국동 로터리까지 와 있었다. 어디로 갈까? 시간은 겨우 2시였다. 어디로 갈까? 오른쪽 길은 싫다. 그쪽으로는 옛날 학교가 있다. 공연이 싫은 곳이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종로 쪽으로 굽어들었다. 종로에 조금 못 미친 데까지 와보니 거기도 곡괭이를 든 인부들이 거리를 온통 파헤쳐 놓고 있다. 위험이라고 쓴 빨간 천조각이 새끼줄에 매달려 통행을 막고 있다. 할 수 없이 왼쪽 골목으로 휘었다. 단성사와 피카디리 쪽이었다. 잘 되었다 싶었다. 극장에나 들어가 몇 시간 보내고 나오자 진작 그 생각을 해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나의 즐거움은 극장 앞에 이를 때까지 뿐이었다. 금일 입장권 완전 매진. 매표구에서는 내일 표를 팔고 있었다. 건너편 극장도 마찬가지였다. 그쪽에는 금일 입장권 매진을 더 큰 글씨로 써 갈겨다 걸어놓고 있었다. 나는 괜히 무안을 당한 것처럼 쭈뼛쭈뼛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안표상 여인들이 다가와 길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따위는 싫었다. 그런 표로 구경을 하고 나면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본 기분이 든다. 술기가 빠져나간 탓인지 다리 관절이 뻐근하고 머릿속이 미적지근했다. 햇볕과 땀과 먼지가 얼굴을 형편없이 더럽히고 있으리라. 나는 골목길로 되돌아 나오다가 대포집의 퍼런 천 조각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섰다. 골목집이 되어 그런지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돼지코를 한 여자가 터무니없이 디룩디룩 살찐 종아리를 드러내 보이며 주문을 받으러 왔다. 나는 술 한 대와 물수건을 부탁했다. 여자는 술을 먼저 갖다 놓고 나서 다시 물수건을 가져왔다. 나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려다 그대로 그냥 팽개치고 말았다. 간장 냄새가 났다. 모든 것에 낭패를 보고 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술을 따라서 단숨에 들이켰다. 자식들은 술만 마시면 언제나 마누라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나 처음부터 아내는 그런 짓을 절대로 내게 허용하지 않았다. 불결한 짐승을 보듯 함부로 나를 경멸했다. 아내는 약뿐이었다. 하지만 아내만 비난하지는 말자.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토요일 하루의 그날마저도 불가능한 처지니까. 사격장이 그 답답하고 초조한 기분이나 느끼게 해주는 나의 시험 따위는 걷어치운 지가 옛날이었다. 어쨌든 자식들은 아내를 호강시킬 방법을 배우기 위해
가끔씩 삼가의 뒷골목까지 찾는다고 했다. 집어치워라. 나는 다시 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다음 잔은 절반을 채우고 주전자가 비어버렸다. 다시 암담한 기분이 되었다. 술 반대 더 가져오쇼. 놈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니까 나의 기분을 모른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니까 천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놈들을 생각하니 나는 더욱 암담해졌다. 정말 아무데도 이젠 가망이 없을까? 나는 그렇게 속말을 해놓고 가만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5시가 조금 지나서 나는 피카디리와 도남은 중간쯤 되는 곳의 골목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또 낭패였다. 대낮부터 이 양반이 정신이 없어. 어서 나가요. 별놈의 자세를 다 취하게 하고 별놈의 방법으로 나의 육신을 달래게 했다. 그리고 나는 약을 먹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 여자는 처음 500원 남짓한 돈의 위세에 눌려 참을성 있게 나의 주문에 순종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시간을 끌자 여자는 차츰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기다렸다. 여자는 거의 모든 신체의 기관을 동원해서 나의 신경을 괴롭혔다. 아이를 낳고 싶었다. 약을 먹지 않고 아내에게 임신을 시키고 싶었다. 약을 먹지 않고 우선 나부터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으려는 나의 생각은 맹랑한 공상이었다. 여자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는 불가능이었다.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진 것처럼 나의 육신은 긴장할 줄을 몰랐다. 드디어 여자가 발칵 화를 내었다. 나는 그 길로 쫓겨나고 말았다. 다시 피카디리 앞까지 걸어 나와서 걸음을 멈춰 섰다. 어디로 갈까? 이젠 할 수 없이 집으로 걷는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걸었는지 내가 아현동 로터리를 지나고 있을 때는 6시가 되어 있었다. 햇볕이 많이 엷어져 있었다. 나는 로터리 옆의 조그만 약방으로 들어갔다. 30이 된 듯 만 듯한 여자가 힐끗 달력을 쳐다보고는 묻지도 않고 약값을 꺼내왔다. 2번 이곳을 들른 후로 이 여자는 절대로 묻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녀가 약을 건네줄 때 그녀의 시선은 나의 어깨 너머로 길 밖을 내다봤다. 비난도 호기심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눈길. 그래서 보는 사람이 오히려 지루해지고 짜증이 날 것 같은 그런 눈길이었다. 나 역시 이 여자에겐 약값을 묻는 일이 없이 돈을 치르고 문을 나서는 것이 예사였다. 단 한 번 이 여자는 돈을 치르고 문을 나서려는 나를 불러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여자는 약값이 10원 더 올랐다고 했다. 나는 10원을 더 치르고 나왔다. 여자는 다시 나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약방을 들어설 때는 언제나 또 약값이 올랐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여자가 뒤늦게 나를 불러 세울 것만 같아 조마조마한 심경으로 문을 나서곤 했다. 문을 나와서야 나는 언제나 여자가 고마웠다. 약값이 오르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약을 내주고 모른 채 해주는 그 여자의 아량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문을 나서면서 그런 고마움 대신 뭔가를 빠뜨리고 나선 것 같은 석연찮은 기분이 되어 있었다. 전차가 끽끽 소리를 내며 마포 쪽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한참 동안 보고 서 있었으나 석연찮은 기분이 영 가시질 않았다. 전차를 탄 사람도 약방의 여자와 비슷한 눈길을 하고 차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움직이는 전차에서 무엇을 보자면 시선이 뒤로 움직여야 했다. 아무도 시선을 뒤로 흘리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꼭 움켜쥐고 있던 최음제를 꺼내 들고 이윽히 그것을 보았다. 분홍빛의 정제들이
귀엽게 등을 맞대고 들어 있었다. 8알이었다. 처음에는 사회 사용분이었던 것이 요즘은 2회분도 모자란 양이었다. 오늘 저녁은 드디어 아까 약방에서 빠뜨려 먹은 일이 생각났다. 광화문에서 아현동 약국까지 나는 결국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 약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걸 가루로 부숴주시오. 약을 먹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충분히 시험된 셈이었다. 약을 먹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약방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정제약을 가루로 부순 다음 조그만 봉지를 8개 만들어 그것을 다시 큰 봉지에 넣어서 되돌려 주었다. 아내는 벨 소리를 듣고 아직 오른손에 펜을 쥔 채로 현관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곧 주전자에 찬물을 데우려고 했다. 나는 차 마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아내는 왼팔을 올리고 시간을 보더니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이 멀었다면서 다시 서재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몸을 씻고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눈꺼풀에 슬그머니 졸음이 와 앉았다.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 저녁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녁이 끝나고 아내는 또 서재로 갔다. 나는 다시 거실 소파에 어깨를 좁게 하여 몸을 파묻고 시간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직 8시. 아내는 토요일이라도 10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일과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 했다. 처음 나는 잠깐 눈을 붙여볼까 하고 전깃불을 껐으나 도시 눈이 감겨지질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불을 켜기도 싫었다. 방 안은 구석에서부터 시커먼 어둠이 서려들었다. 그 구석에서는 벼란간 와 하고 무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가끔 머리를 쳐들고 안개에서 어둠이 벗겨질 때까지 그 구석들을 쏘아보았다.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어느새 다시 나의 귀청을 간지럽히려 들곤 했다. 나는 문득 철판 위에서 춤을 추게 된다는 개구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개구리는 절대로 춤을 출 것 같지 않았다. 아마 철판에다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 죽고 말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내는 웃을 것인가. 나는 몸서리를 치면서 다시 몸을 움츠렸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슬그머니 그 사격장의 타겟트 판이 망막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시계에서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으로부터 거꾸로 신경을 타고 망막으로 번져 나오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어도 조금씩 뚜렷해졌다. 타겟들이 열을 지어서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역시 나의 것은 우뚝 선 채로다. 그러다가 그 움직이지 않던 나의 타겟가 드디어 나를 향해 꺽둑꺽둑 걸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눈꺼풀로 덮인 검은 시계에 붉은 반점 같은 것이 수없이 그 타겟의 주변에 얼룩졌다. 나는 다시 눈을 번쩍 떴다. 방구석의 어두움은 다시 웃음소리의 은신처였다. 나를 반역하지 않은 시간은 한순간도 용납되지 않았고 나를 반역하지 않은 사념은 한 가지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복수의 악귀처럼 집요하게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다. 생각이 아까 낮에 약을 만들어야겠다고 한 데까지 이른 때문이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채워놓고는 나의 방으로 가서 옷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왔다. 아내가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주전자의 뚜껑을 열고 봉지를 하나씩 털어 넣었다. 네 봉지를 털어 넣고 나서 조금 있다가 2봉지를 더 털어 넣었다. 뚜껑을 덮었다. 시간은 아직 10시를 1시간쯤 남겨놓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부르려다 말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찾아 들고 다시 소파로 갔다.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모든 토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10시가 되자 아내는 손을 씻고 응접실로 나왔다. 그리고 침실과 거실을 몇 번 왕래하면서 문단속을 하고 커튼을 내리고 했다. 이윽고 주전자의 뚜껑을 열고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그대로 전기로 위에 올려놓고 스위치를 넣었다. 그런 뒤에 다시 침실로 갔다가 잠옷을 걸치고 나타났다. 한 가지도 어긋나지 않은 토요일 밤 순서였다. 주전자에 물이 끓었다. 아내는 스위치를 끈 다음 찻잔을 내려다 주전자에 물을 따르고 커피를 탔다. 설탕 그릇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커피를 탔다. 이런 때 둘 사이의 대화라는 것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설탕을 딱 한 숟갈 넣은 다음 티스푼으로 2번 저었다. 잠시 무엇을 기다리듯 하다가는 잔을 집어들었다. 입술을 조금 내밀어 홀짝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스푼으로 나의 잔을 젓고 있었다. 아내는 또 잠시 나를 기다리는 듯 하다가 이번에는 한 모금 남짓을 남기고는 단숨에 커피잔을 거의 비워버렸다. 그리고는 정말로 무엇을 기다리는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마지막 한 모금으로 우리는 약을 먹고 곧장 침실로 가야 했다. 기다릴 테지. 나는 찻잔을 들어 입까지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스푼을 들어 짤그락하고 가만히 찻잔을 스쳤다. 가는 경련기 같은 것이 아내의 눈을 스쳐갔다. 그것은 아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을 만큼 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당신 무슨 장난을 하려는 거죠? 나는 황급히 찻잔을 집어들었다. 아무 말도 말아요. 그냥 모른 채. 찻잔을 비우고 나서 나는 한꺼번에 2마디를 말했다. 말을 하지 마라. 모른 채 해라. 한 번만. 그리고 너는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계속해서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 말아요. 우리도 아이를 가집시다. 그냥 모른 척하고. 나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신경이 끄트머리가 짜릿짜릿 울려오기 시작했다. 흥, 아이요? 아내는 싸늘하게 웃었다. 언제 실수인지 몰라도 어제 또 병원에 가서 고생한 거 당신은 모르죠?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나는 확실히 모른다. 모르면서 용인에 온 것은 그 동기에 대한 보다 강한 긍정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젠 어엿한 어른이 좀 되어야 하지 않소. 나는 배에다 힘을 주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른이 된다고요? 누가 말이지요? 아내의 어조도 단호했다. 나는 무엇에 칵 앞을 가로막혀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내는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이며 그따위 허망한 희망은 다시 입에 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이 나를 쏘아보았다. 낭패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불덩이같이 더워지고 몸 안의 가장 작은 세포까지 깨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팽창해 가는 것 같았다. 뻐근하고 거북했다. 모른 채 했어야 했다.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다른 것들도 다 모른 채 할 수가 있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젠 틀려버린 일이었다. 나는 여자에게로 걸어갔다.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여자의 어깨에다 가만히 손을 얹었다. 여자는 얻어맞은 듯이 놀랐다. 좋아요. 당신은 참 훌륭한 기계니까 약품 반응이 정확하거든. 그러자 아내의 자세는 갑자기 허물어져 버렸다. 와락 덤벼들어 나의 2 다리를 부여 안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그다지 이상적인 기계라고는 할 수 없다.
이 기계는 치사한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칫하면 사람의 흉내를 내려고 한다. 그래서 나를 그 무서운 악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습게 건방진 기계지. 가끔은 실수로 아이까지 베는 수가 있으니 나는 아내의 팔로부터 다리를 빼내려고 했다. 당신은 아내는 나의 말이 이젠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듯 두 다리를 더욱 좁게 조여 안으며 무섭게 눈을 빛냈다.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차츰 애원으로 변해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주저앉으려는 다리를 가누었다. 이제 나는 이 기계를 달랠 또 하나의 기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당신을 진정시킬 약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 유감이 구려. 아까 쓰고 남은 것은 2봉지가 있지만 그건 지금 당신에겐 소용되는 것이 아닐 테니까. 나는 아내를 밀어젖히고 두 다리에다 전신의 힘을 모으면서 방을 나왔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잠시 등을 뒤쫓다 문에 막혀버렸다. 바깥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찬바람이 볼을 스쳐갈 뿐이었다. 나는 기둥에 기대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도 그저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잘못이었을까? 어딘가 잘못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잘못은 내가 그 웃음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확실치가 않았다. 지금 분명한 것은 아내와 내가 결코 영혼의 교접을 가질 수 없는 황량한 처지였다. 그런데도 이따금 아이가 생겼다. 영혼이 없는 육신의 잉태, 그리고 핏빛 눈발 속을 꺽둑꺽둑 걸어오는 사격 표지판들의 그 절망스런 육박, 아내에게도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었으리라. 그래서 그 비정한 유해의 대가로 늘 학살을 되풀이해 왔으리라. 그런데 아내는 오늘 밤도 그 생명을 베는 흉내만의 공허한 행위를 되풀이하고 싶어 했다. 그것으로 혹시 그 영혼이 없는 육신의 생명을 베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한 번의 살인을 예비하는 잔인한 유의일 뿐이었다. 모처럼의 시도를 좌절당하고 만 것은 섭섭하지만 오늘 밤 나는 다시 그런 유의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한 나는 언젠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새 어둠의 눈이 익어진 탓일까? 검은 하늘에서 별들이 하나 둘 환각처럼 희미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이청준님의 단편소설 중에서 무서운 토요일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어떤 이유로 해서 무서운 요일이라든가 아니면 더 기쁜 날이라던가 그런 날이 있으실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